한국 지하 300m 시대의 서막을 열다. 극초음속 관통 활공체와 스텔스 벙커버스터의 전략적 비전. 북한 지하 수백 미터 깊이 견고한 화강암층을 겹겹이 뚫고 내려간 200m에서 300m 지점에 김정은의 최후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즉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재래식 무기 대부분으로는 그 깊이를 정면으로 관통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13톤급 GBU 57벙커 버스터조차 공식 관통 깊이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 약 60m 수준이며 실제 안반층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주시하던 해외 전문가들이 최근 갑자기 침묵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의 출발점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한 하이코어 비행시험의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하이코어는 압도적인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했으며 이는 시속 약 7,400km, 초당 약 2km를 주파하는 경이로운 능력입니다. 특히 대기권과의 마찰로 섭씨 2,000도를 넘어서는 초고온이 발생하는 구간을 견뎌내며 비행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 수준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이미 선도적인 기술적 진입 장벽을 뚫고 올라섰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AGM 183A가 마하 8에서 개발 실패하고 중국의 둥펑 17이 마하 5 내외에서 안정성 논란에 시달리며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마하 20 이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술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이 더욱 주목하고 논란을 키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하이코어 시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 속도를 초과 달성했고 필요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는 극히 간결한 사실만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문장이 해외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과 예측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수준이 이미 일반적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무5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으로 8톤급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 57 MOP의 6배에 이르는 막대한 질량입니다. 발사 순간의 가속도, 탄체가 견디는 압력, 그리고 충돌 시의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현무5는 지하 100m 안팎의 목표물까지도 치명적인 충격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3,000에서 5,000km급까지 비약적으로 늘릴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즉, 한국은 통상적으로 상충되는 능력인 장거리 사거리와 막대한 탄두 중량이라는 두 가지 핵심 능력을 모두 완벽하게 확보한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적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무5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북한의 일부 핵심 핵벙커나 지하 지휘부의 깊이는 200에서 300m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선으로 수직 낙하하는 탄도탄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관통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은 과연 이 궁극적인 난제에 대해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극초음속 활공체 HGV 개발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미국의 다크 이글은 약 2,800km 사거리로 고속으로 방공망을 뚫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한국의 둥펑 17은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마하 5 내외의 속도로 기동하여 지역 봉쇄를 목적으로 합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마하 20 이상을 주장하며 주로 ICBM에 탑재되어 핵탄두를 운반하는 용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세 나라는 모두 지상 표면 목표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 그것도 견고한 화강암층을 통째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물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목표 때문에 한국은 여타 국가들과 같은 사거리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활공체 사거리를 2,000km 전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멀리 비행할수록 대기 마찰과 공력 손실로 활공체 속도가 떨어지고 지하 관통에 필요한 충돌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속도 유지력 극대화, 정확한 낙하각도 확보, 그리고 질량 증가라는 매우 독특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전력 개발 패러다임입니다. 하이코어의 마하 6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개발될 활공체가 20에서 30km 고도 구간에서 속도를 잃지 않고 기동하며 목표물 종말 단계에서는 낙하 에너지를 최대화해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기술은 4가지입니다. 첫째, 마하 6 충격에도 작동하는 순간 반응형 신관. 둘째, 초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혁신적인 탄체 재료. 셋째,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로 전환하는 정밀 기동 알고리즘. 그리고 넷째, 지하 목표 위치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m 이내로 줄이는 초정밀 정말 유도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핵심 기술의 초기 버전을 이미 성공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어떤 나라도 지하 300m 벙커 관통이라는 궁극적인 미션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오직 이 목적 하나를 위해 활공체 전체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극초음속 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단순히 빠른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 요새 파괴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현무호가 수직으로 목표를 타격하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사선으로 침투하여 파괴하는 복합 공격 체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각도와 파괴 방식으로 동일한 목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보적인 조합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미 공개된 정량 데이터들을 종합해볼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 5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임무, 즉 지하 300m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극초음속 관통 활공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실체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가 왜 세계 그 어떤 극초음속 무기와도 비교조차 어렵다고 평가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를 보면 각 국가가 어떤 전장을 준비하는지 명확히 보이지만 한국은 그들과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중국의 둥펑 17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마하 오전후의 비행 속도를 가지며 활공체 자체 길이는 약 11m로 추정됩니다. 설계 목적은 넓은 지역 봉쇄와 방공망 교란 등 광범위하고 신속한 타격에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일본 등 해안 건너편 표적을 목표로 하기에 비행 안정성과 장거리 활공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지하 심층 관통 능력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무게 약 2톤, 길이 5m대로 작전 속도는 마하 20 이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무는 지하 목표 공격이 아니라 핵탄두 운반에 있습니다. 대기권을 마하 20으로 스치며 내려오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며 주목적은 적도시나 군사기지를 넓게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는 지하 관통에 최적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미국의 다크 이글은 약 2800km급 사거리로 정해진 지상 표적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재래식 장거리 타격 무기입니다. 21인치 직경의 공통 극초음속 활공체 CHGB를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활공체를 잠수함, 구축함, 지상 발사대 등 모든 플랫폼에 탑재해야 했기에 크기와 질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양한 플랫폼과의 호환성이 미국 활공체의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들 세 강대국이 공통으로 한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지하 200에서 300m 깊이의 벙커라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목표를 실제로 상대해야 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의 독특한 구조와 개발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궁극적인 관통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형 활공체는 사거리가 2000km 전후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적 제한입니다. 활공체가 멀리 비행할수록 대기 마찰열과 공력 손실로 인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하 300m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충돌 속도는 최소 마하 5 이상, 에너지는 수백 메가줄 단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활공체는 최적의 비행거리만 유지한 후 신속하게 낙하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택합니다. 한국형 활공체는 그 자체로 크고 무겁게 설계됩니다. 중국 둥펑 17이 15톤급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형 활공체는 비행체 자체를 기준으로 20에서 30% 이상 크게 설계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량이 늘어나면 같은 속도에서도 운동에너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에너지 공시 1, 2, m, v 2에서 한국은 이미 마하 5에서 6의 속도부를 확보했고 이제 남은 변수는 질량음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질량음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비행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지리적 강점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활공체를 잠수함, 수상함, 지상 발사대 등 다양한 플랫폼에 모두 탑재해야 합니다. 체적 제약이 극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적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주로 육상 발사대 중심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발사 차량의 크기만 어느 정도 키우면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비용, 기술, 구조 설계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부여합니다. 전 세계에서 플랫폼 제약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활공체 내부에는 일반적인 폭약보다 훨씬 비중 높은 고밀도 관통체가 탑재됩니다. 기존 벙커버스터가 폭발력으로 벽을 깨부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형 활공체는 압도적인 속도와 거대한 질량으로 안반을 문자 그대로 갈아버리는 파괴 방식을 채택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현무호 개발 과정에서 이미 마하 4 이상의 충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형 신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극초음속 활공체에 탑재될 업그레이드 버전 신관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종말 단계에서 활공체가 20km 고도에서 불과 3초 만의 지표로 맹렬히 낙하할 때 충돌 속도는 마하 7에서 마하 5 수준에 이릅니다. 이 정도 속도는 철근 콘크리트조차 일시적으로 녹여서 밀어내는 수준의 엄청난 고온과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이코어 비행 시험에서 확보된 마하 6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실험 수치가 아니라 활공체 탄체가 받아야 하는 극심한 열, 압력, 진동, 기동 계수 등 모든 구조 해석을 포괄합니다. 즉, 한국은 이미 활공체 개발의 필수적인 구조 해석 데이터를 실제 비행을 통해 완벽하게 확보한 셈입니다. 이는 미국조차 난관에 부딪혔던 영역을 한국이 조용히 성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지하 300m 관통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임무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활공체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무기와 비교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호의 수직 관통 능력과 극초음속 활공체의 사선 침투 및 심층 파괴 능력을 결합시킨 나라가 됩니다.
적 지휘부가 어디에 숨어있든 다양한 깊이와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무력화할 수 있는 이 독보적인 공격체계 조합을 갖춘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외에도 한국의 지하 침투 및 파괴 능력 강화 노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은 2025년 8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새로운 벙커버스터 개발 영상과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운용 중인 GBU-31JDAM의 관통 능력이 최대 1.8m에 머무르는 현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H버스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예고하며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전략적 퍼즐의 스텔스 벙커버스터라는 마지막이자 핵심적인 조각을 완벽하게 끼워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스텔스 벙커버스터 전략의 핵심에는 2000파운드 약 907kg급 고성능 관통탄인 KH버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인 지난해 7월 세미나에서 전세계 항공업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대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EX의 내부 무장창을 3.3m로 확장하여 이 강력한 2000파운드급 KH버스터 두 발을 완벽하게 숨긴 채 운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 발표에 대해 동급 전투기 중 유일하게 900kg급 관통탄을 스텔스 상태로 투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극찬하며 심지어 F-35A와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까지 언급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국내 유력 매체인 밀리터리 리뷰 한국 또한 KF-21EX 시제기에서 가변 프레임이 제거된 덕분에 기존 BLU-109 벙커버스터 폭탄이 기체 내부에 별도의 개조 없이 그대로 적재될 수 있다는 한층 더 구체화된 무장 적재 구조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 설계된 전기식 도어와 액추에이터 시스템이 내부 무장창의 개폐 시간을 놀랍게도 6초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폭격 직전까지 전투기의 레이더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여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 세계 항공산업 시장에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KH버스터의 개발은 단순히 국산 폭탄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략 타격 체계를 완성한다는 매우 중대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와 고성능 벙커버스터를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음으로써 공군이 기존에 염두에 두었던 복잡한 벙커 다중 타격 및 추가 관통 임무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 넥스원은 2013년 하반기에 KH버스터의 공동 개발을 선언한 뒤 불과 14개월 만에 시제품의 1차 투하 시험에 돌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이루어진 이 첫 시험은 3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슬래브를 관통하는데 92%라는 경이로운 성공률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인 80%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의 1300회가 넘는 시범 비행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방대한 구조 및 역학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무장창과 탄체 간 진동 동조 문제를 초기에 정확히 잡아낸 AI 기반의 헤일레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뚫는데 왜 2000파운드급 관통탄이 필요할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서 국방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3m 두께의 지하 시설을 단발로 무력화하려면 BLU-109급 이상이 필수적이라며 대북 억제력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던 수입폭탄을 내부 무장창으로 옮기려는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도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 목표 접근 시간이 40% 단축되고 적 레이더 경고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의 성공률과 전투기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KH버스터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관통탄은 전두부의 초고경도 텅스텐 합금을 사용하여 압축 강도 5000psi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6m 깊이까지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군 BLU-109의 관통 가능 깊이인 1.8m 대비 무려 최대 230%나 향상된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은 초당 300m의 진입 속도와 50ml초의 폭발 전 지연 시간을 조건으로 하는 혹독한 시험 환경에서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KH버스터는 기존 벙커버스터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깊고 강력한 지하시설 파괴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관계자들은 KH버스터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점으로 기존 BLU-109가 약 240kg의 화약량에 머무는 것에 비해 KH버스터는 290g의 고폭 화약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탄체 중량을 BLU-109와 동등하게 맞췄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처럼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기존 무기 대비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즈배럴 일체형 3D 프린팅이라는 혁신적인 비장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KH버스터 시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고속 투하 시 발생하는 강한 공기역학적 폭풍으로 인해 탄체가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내부 무장창과의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개발진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노즈배럴 일체형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탄체의 전두부와 몸통 부분을 단일 공정으로 적층 제작함으로써 기존 접합부의 취약점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탄체의 강성을 무려 17%나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체 질량은 오히려 4%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핵심 기술은 현무, 오미사일 및 KCNC 관통탄 제작 경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현재까지 외부 학회 발표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극비 기술로 분류됩니다. KH버스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탁월한 가격 경쟁입니다. 한 발당 예상 단가 19만 달러로 책정된 KH버스터는 BLU-109JDM 패키지의 단가 27만 달러와 비교할 때
무려 30%나 더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은 KH 버스터의 핵심 부품인 국산 GPS, INS 모듈, 레이저 시커, 그리고 고경도 텅스텐 소재 등을 모두 국내에서 조달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국제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과 달리 KH 버스터는 무려 78%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면서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또한 약 25%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H 버스터와 함께 KF21EX가 보여주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탁월한 전술적 운용 유연성입니다. KF21EX는 블록2부터 외부 파일런을 제거한 완전한 스텔스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적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동시에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없어 작전 반경 감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I는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연료 탱크와 내부 무장창을 모듈형의 서트살 방식으로 결합하여 설계한 것입니다. 이 독특한 설계 덕분에 전투기가 폭탄을 싣지 않고 장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는 동일한 내부 공간에 각각 550리터 용량의 보조 연료팩 2개를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연료 탱크 없이도 한 번의 공중급유만으로 서울에서 일본 도쿄를 왕복할 수 있는, 즉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작전 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H 버스터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획득을 넘어 기술 주권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대한민국에 제공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무장 수출에 대해 동맹국 선별 허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BLU-109와 같은 핵심 벙커버스터의 수출 허가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복잡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벙커버스터를 보유하게 되면 유사시 핵심 동맹국의 판매 지연이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업체 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안보이중 안전장치로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BLU-109, JDAM은 강도 5000psi의 철근 콘크리트를 최대 1.8m 관통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도입된 GBU 57MOP는 13톤에 달하는 거대한 탄체로만 가능한 과잉 화력을 지니고 있어 F-15나 F-35와 같은 일반적인 전술기로는 운용 자체가 불가능한 대형 폭격기 전용 무기입니다. 반면에 KH 버스터는 907kg, 2000파운드급 체급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텅스텐 복합 전두부와 290kg의 고폭 화약 배합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3m 이상의 관통 3점의 알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KF-21EX의 내부 무장창 덕트와의 간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체의 비중을 7.8에서 7.4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질량 중심을 기체 CG와 40cm 이내로 묶는 고도의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설계는 폭탄이 기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도 기수와 미익의 균형각 변이를 0.4도 이내로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고속 하강 중에도 스텔스 형상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미국 공군조차 BLU-109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때는 F-15의 외부 스테이션에 장착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외부 장착물로 인해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E 최대 0.1제곱미터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스텔스 성능이 크게 저해됩니다. 그러나 KF-21EX와 KH 버스터의 조합은 내부 무장창 운용을 통해 RCS를 0.04제곱미터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무려 32%나 단축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적이 KF-21EX를 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작전의 은밀성과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KH 버스터의 내부 구조 또한 기존 무기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노즈배럴 일체형 3D 프린팅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탄체의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성 파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공법 덕분에 KH 버스터의 항력 계수는 동급 폭탄 대비 11%나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BLU-109보다 투하 속도를 초당 25m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속 투하 능력은 폭탄의 운지를 극대화하고 목표물에 대한 충격력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고속관통 50ml초의 정밀한 지연 폭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비교적 얕은 지하 갱도에 투하되었을 때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갱도 안쪽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확보되었습니다. 미국의 JDAM이 주로 대공형 공학 유도 시커를 사용하는 반면 KH 버스터에 탑재된 국산 GPS, INS 및 레이저 혼합 모듈은 전력 소모를 단 32W로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저전력 설계는 유도 부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공간을 고폭 화약, 충전량 증대에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파괴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도 유도를 위한 핵심 부품인 케이싱 세퍼트, 세파라는 국내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경도 텅스텐 합금을 양산형 포항제철의 고분말 HIP 라인으로 전환하여 국내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핵심 소재의 완벽한 자립도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KH 버스터와 KF-21EX 조합이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적시 타격 역량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기존의 F-15K 편대가 북한의 MSK 미사일 지하갱도와 같은 핵심 목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BLU-109 벙커버스터 사발을 이용한 1차 관통 공격과 이후 2차 재공격까지 총 2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KF-21EX 전투기 2대가 각각 KH 버스터 사발을 탑재하고 스텔스 침투 임무를 수행할 경우 단 한 번의 웨이브 파상 공격만으로 동일한 표적을 8분 이내에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시간을 무려 60% 이상 단축시키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쟁 개시 30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 70%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플랫폼 전투기 수가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투기 가동률 부담을 줄이고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효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안보 및 방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KH 버스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여러 국가들은 BLU-109 벙커버스터의 추가 구매 승인을 매번 미국 국무부에 의존해야 하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3국에 무제한 판매가 가능한 900kg급 관통탄인 KH-버스터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에 엄청난 파생 효과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를 넘어 전 세계 스텔스 전투기 운용 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KH-버스터는 이미 UAE 아랍에미리트의 차세대 전투기 패키지 RFI 정보 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내부 목표는 KH-버스터가 지닌 독보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150발 규모의 글로벌 니치마켓, 즉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지만 자국 벙커버스터가 없는 국가들의 잠재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KH-버스터 개발로 인한 기술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텅스텐 복합 재료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은 KE 전차의 신형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APF-SDS과 현무이 미사일의 관통탄 개발에도 곧바로 응용되어 기존 무기들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체의 3D 프린팅 모노코크 일체형 구조 기술은 현무, 사탄도 미사일의 세대 교체 사업에 있어 핵심 솔루션으로 채택되어 탄체 경량화, 자체 GPS, INS 시커의 정밀도 향상, 그리고 AI 유도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삼각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KF-21EX의 블록 3에서 계획된 스마트 베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KH-버스터의 탄체 설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EXPD와 같은 윙킨과 추진 모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활공탄 버전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F-35 전투기가 유일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GBU-57 레모피는 사실 B-2 스피릿과 같은 대형 전략 폭격기에 한정되어 탑재됩니다. 비록 18m에 달하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을 자랑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전술기로는 운용이 불가능하며 전략 폭격기에 탑재되는 무기와 전술기에 탑재되는 무기 간의 작전 공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새 시장에서 KH-버스터는 907kg급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대형 폭격기 전용 벙커버스터와 일반 JDAM 사이의 중간층을 완전히 장악